그래서 연수회는 어땠어? 친구 유나가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물었다. 차오리는 순간 깜빡였다. 무슨 연수회? 유나는 작게 웃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내 언니가 포스팅했잖아. 엄청 좋아 보이던데 단체 티셔츠도 맞춰 입고 유나가 휴대전화를 꺼내 보여주었다. 위에서 내려다본. 누가 봐도 드론으로 찍은 사진 한 장. 호수를 낀 드넓은 리조트가 펼쳐져 있었다. 100일 설명의 사람들이 마치 가족수 신기록이라도 세우려는 듯 단정한 줄을 맞춰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중앙에는 현수막이 가로로 걸려 있었다. 2025 차씨 가문 화합 연수회. 우리는 그 모든 얼굴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정준강에 계신 부모님, 6명의 형제자매, 그들의 배우자와 아이들, 몇 년 만에 보는 사촌들, 심지어 사돈들까지. 정해진 색상 테마도 있었다. 코팅된 이름표도 보였다. 단 한 사람, 자신만 빼고 우리는 가볍게 말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엄밀히 말하면 난 거기 없었지. 유나가 눈을 깜빡였다. 아, 그렇구나. 그녀는 다른 말을 하려 했지만 우리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시며 작게 어깨를 으쓱하는 것으로 그 말을 막았다. 굳이 설명할 가치가 없어 보였다. 여기서는 아니었다. 귀리 우유와 휴가 특가 상품에 대해 떠드는 6명의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새우꼬치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다니는 이 테이블 위에서는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수년간 해왔던 일을 했다. 미소 지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듣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렸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기울였다. 완벽하게 평온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마치 방금 아주 위급한 무언가를 기억해낸 것처럼 미친 듯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10분 뒤 우리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다. 복도 천장의 조명이 낮게 윙윙거렸다. 문을 닫고 조용히 잠갔다. 그리고 욕조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라벤더 비누와 누군가의 헤어젤 냄새가 났다. 휴대전화를 열어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사진들이 있었다. 수십 장의 사진들, 호숫가의 브런치, 캠프파이어의 밤, 조카들을 안고 있는 오빠들, 연수의 스태프 모자를 쓰고 똑같은 원피스를 입은 언니들, 희미한 조명 아래서 슬로우 댄스를 추고 있는 부모님의 사진 한 장. 누군가 이 모든 것을 기획했다. 엑셀 파일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건 즉흥적인 모임이 아니었다. 언니의 스토리를 확인했다. 해시태그까지 있었다. 다시 연결되는 가족. 그때 몇 주 전의 전화 통화가 떠올랐다. 우리는 무심코 엄마에게 물었었다. 엄마, 올해 연수회는 뭐 해요? 엄마는 바쁜 목소리였다. 올해는 그냥 작게 하려고. 모두를 위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는 그때 그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엄마는 너무나 가볍게 말했고 우리는 조용한 둘째로 나서지 않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훈련받아 왔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날짜를 묻지 않았다. 누가 가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무슨 일이 생기면 듣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다. 100일 별명. 빠진 이 하나처럼 자신의 부재가 도드라지는 단체 사진.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부분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10살 때 사촌의 생일 파티에 나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15살 때 가족들이 호숫가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간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단체 메시지 방에 내 이름은 없었다. 한 번은. 이 연수회를 위한 기념품 가방 싸는 것을 도왔던 기억도 난다. 그 멍청한 티셔츠들을 다림질했다. 그런데도 나는 여기 여전히 놀라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눈물이 빠르게 조용히 절제된 채로 흘러나왔다. 흐느끼지 않았다. 그건 너무 연극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아니, 이건 깨닫기도 전에 흘러나오는 그런 종류의 눈물이었다. 들릴 만큼 크지 않고 그저 따끔할 정도로만 화장실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유나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목을 가다듬었다. 응, 속이 좀 안 좋아서. 곧 나갈게. 그녀는 잠시 멈췄다. 뭐 좀 갖다 줄까? 아니, 괜찮아. 고마워! 우리는 1분 정도 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일어서서 세수를 하고 망가진 화장을 고치려 애썼다. 마스카라가 살짝 번져 있었다. 휴지로 눈 밑을 닦자 휴지가 금방 찢어졌고 우리는 스스로를 보며 작게 웃었다. 거울 속에 나는 화나거나 슬퍼 보이지 않았다. 그저 텅 비어 보였다. 어깨를 펴고 연습용 미소를 지어 보였다. 따뜻하지도 가짜 같지도 않은 그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미소. 그리고는 방금 바닥으로 위장이 꺼지는 듯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복도로 다시 걸어 나갔다. 저녁 파티는 여전히 한창이었다. 누군가 웃고 있었다. 누군가 와인병을 따고 있었다. 누군가 콜리플라워를 가장 맛있게 굽는 법을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디저트를 받고 미소 지으며 평범함을 연기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다. 아주 깊은 곳에서 그들이 한 일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왜 그랬는지 물어볼 필요조차 없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는 모든 것을 바꿀 어떤 일을 하기까지 불과 24시간을 남겨두고 있었다. 나는 한때 외로움이란 아무도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의 삶에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느껴질 때 훨씬 더 끔찍했다. 차우리는 7명 중 넷째였다. 가운데가 아니었다. 정확히는 중앙값이었다. 통계적으로 무시해도 좋은. 어쩌다 차에 두고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감. 실제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 주차장을 떠나기 전에 기억해냈으니 어쩌면 없던 일로 쳐야 할지도 모른다. 그녀의 가족은 크고 시끄럽고 음악적이었다. 나치는 없지만 어딘지 모르게 압제적인 혼돈의 폰트랩 가족 재부팅 버전 같았다. 모두가 노래를 했다. 몇몇은 악기를 연주했다. 2명은 음악으로 직업을 삼았다. 가족 저녁 식사에는 화음이 따라왔고 장기 자랑은 의무였으며 단체 공연은 녹화되어 유튜브에 업로드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음치였다. 한동안은 그 사실을 몰랐다.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했다. 샤워를 하며 노래를 불렀고 차 안에서 흥얼거렸다. 그러다 7살 무렵 어느 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합창에 끼어들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언니 차서연이 마치 플루트로 찔리기라도 한 듯 얼굴을 찡그렸다. 우리야, 제발.
너 때문에 음이 다 내려앉잖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주변의 웃음소리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집안의 단골 농담이 되었다. 소음, 공해, 차우리. 분위기 파괴자 차우리. 한 번은 오빠 차지훈이 7남매의 음악적 능력을 순위별로 정리한 차트를 만들었다. 내 이름은 없었다. 캡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어떤 것들은 측정할 수 없다. 음악적 재능이 없는 우리는 다른 길을 찾으려 했다. 유머 감각.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농담은 항상 실패했다. 슬랩스틱 코미디를 세련됨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건조한 유머는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용어를 만들어냈다. 우리 농담. 아무도 웃지 않는 농담을 의미했다. 심지어 내가 없는 곳에서도 서로에게 그 용어를 사용했다. 야, 그거 완전 우리 농담이었어. 한 번은 엄마 신명숙에게 내가 재미있는 사람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엄마는 마치 내가 날개가 있냐고 물어본 것처럼 미소 지었다. 넌 똑똑하지? 우리야. 하지만 딱히 재미있는 편은 아니란다. 그 후로 나는 노력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유머를 시험해 보기도 했지만 언제나 침묵이 두려워 말을 거두었다. 나는 조용하고 도움이 되고 상냥하게 구는 법을 배웠다. 그게 더 효과적이었다. 그렇게 나는 가족이라는 오케스트라 속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내지 않는 악기가 되었다. 그저 다른 악기들의 소리를 듣고 박수를 치고 무대 뒤에서 보면대를 정리하는 역할. 그것이 나의 자리였다. 수년 후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웃긴 생각들, 어색함이 스케치로 변한 조각들, 나를 웃게 만든 관찰들, 여전히 나 자신을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저 왜 아무것도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는지 알아내려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것들을 무대 위에서 시험해보기로 했다. 대단한 건 아니었다. 동네의 작은 클럽, 나쁜 조명, 잘못 숨 쉬면 잡음이 터져 나오는 마이크. 하지만 관객들은 웃었다. 예의상 웃는 것도, 동정의 웃음도 아니었다. 진짜. 놀라움이 담긴 웃음이었다. 나는 즉시 중독되었다. 가족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까지는 몇 달이 걸렸다. 그때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었다. 바이럴을 타거나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지만 진짜 사람들, 진짜 웃음, 진짜 무대가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내가 처음 그 이야기를 꺼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둘러앉아 아빠 차민준이 3번째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평소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목을 가다듬었다. 저 요즘 코미디 좀 해요. 가족들은 나를 멀뚱히 쳐다봤다. 공연 같은 거 막내 여동생이 비웃듯 물었다. 스탠드업 코미디. 시내에 있는 작은 클럽에서 오빠 차지훈이 정말로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무대에서 경기장은 아니야. 대부분 바닥은 끈적거리고 맥주는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무대야. 그들은 다시 웃었다. 잔인한 방식은 아니었다. 30살 먹은 사람이 우주 캠프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할 때 웃는 그런 식의 웃음이었다. 넌 한 번도 웃긴 적 없잖니.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도 기특하구나. 취미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 나는 그것이 단지 놀라움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다. 일단 그들이 내 공연을 보면 그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고, 어쩌면 나를 보는 방식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재미없는 애라는 꼬리표가 마침내 떼어질지도 모른다고. 나는 그들을 초대했다. 좋은 공연으로 골랐다. 금요일 밤, 관객 수도 괜찮고 분위기도 좋은 날이었다. 새 옷을 입고 내 세트를 주거라 연습하고 자리를 맡아두기 위해 일찍 도착했다. 사람들이 들어오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문 쪽을 힐끗거렸다. 지난 공연에서 봤던 커플이 손을 흔들었다. 누군가 내 신발을 칭찬했다. 공연장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채워졌고 나는 사회자가 내 이름을 부를 때까지 계속 문을 확인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무대로 걸어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객석을 훑었다. 익숙한 얼굴은 단 한 아도 없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충격이 컸다. 주먹으로 맞은 것 같지는 않았다. 진공 상태 같았다. 마치 방 안의 모든 공기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처럼.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했고 웃음을 얻었고 리듬을 찾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무대를 완전히 찢어놓았다. 누군가 다가와 몇 달 만에 그렇게 웃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은 온라인에서 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랑스러워해야 마땅했지만 내 머릿속에는 엄마를 위해 예약해 두었던 세 번째 줄의 텅 빈 의자 생각뿐이었다. 누군가 코미디언의 삶은 속으로 울면서 다른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날 밤 그 말은 특히나 더 사실처럼 느껴졌다. 그 후로 나는 그들을 초대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보존을 위해서였다. 그들은 다시는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 가끔 누군가 새로 발표한 노래나 투어를 예약한 친척 이야기를 꺼내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에게는 그 작은 코미디 나부랭이가 있잖아. 마치 내가 다람쥐를 위해 모자를 뜨개질하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의 농담에 웃었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 변했다. 나는 그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을 그만두었다. 나는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농담의 핵심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게 재미있는 부분, 혹은 아이러니한 부분, 어쩌면 그냥 인간적인 부분일지도 모른다. 내 온 가족이 참석한 그 연수회에 대해 알게 된 후, 나는 남은 음식을 먹으며 신경 쓰지 않는 척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20분 동안 깜빡이는 커서만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무언가를 썼다. 평소에 웃긴 스타일이 아니었다. 다듬어지지도 않았다. 그저 정직했다. 수년 후 차우리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웃긴 생각들, 어색함이 스케치로 변한 조각들, 그녀 자신을 웃게 만든 관찰들. 여전히 스스로를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저 왜 아무것도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는지 알아내려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쌓여갔다.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오직 그녀만이 아는 농담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홍대를 걷다가 우연히 한 건물의 지하로 향하는 낡은 포스터를 보았다. 누구나 설 수 있는 무대, 스탠드업 코미디 오픈 마이크의 밤. 그 아이디어는 끔찍했지만 동시에 자석처럼 그녀를 끌어당겼다. 무언가 말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에 수십 개의 할 말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클럽에 참가 신청 메일을 보냈다. 공연 당일. 그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가파르고 좁은 계단을 내려가자. 퀴퀴한 맥주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어두운 조명. 삐걱거리는 마이크가 놓인 작은 무대. 그곳은 그녀의 가족들이 공연하는 웅장한 콘서트홀과는 정반대의 세계였다. 초라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녀에게 완벽한 화음을 기대하지 않을 테니까 그녀는 구석에 앉아 손바닥에 땀이 흥건한 채로 다른 공연자들을 지켜보았다. 어떤 사람은 웃겼고 어떤 사람은 끔찍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도망치고 싶었다. 마침내 사회자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다음은 오늘 처음 무대에 서는 분입니다. 차우리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대로 걸어가는 몇 걸음이 수백 킬로미터처럼 느껴졌다. 조명이 눈부셨다. 객석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저 어두운 그림자들만 보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마이크가 차갑고 축축했다. 그녀는 준비한 첫 마디를 꺼냈다. 그녀의 일기장에나 있을 법한 자기 비하적인 농담이었다. 저희 가족은 모두 클래식 음악가입니다. 덕분에 저희 집 저녁 식사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죠. 배경음악이 더 훌륭하다는 점만 빼고요. 그녀의 첫 농담이 끝나고 정적이 흘렀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창피해서 죽어버릴 것만 같아랐다. 역시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구나. 엄마 말이 맞았어. 바로 그때였다. 객석 뒤편에서 펍 하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자 다른 곳에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다. 마침내 진짜 놀라움이 담긴 웃음의 파도가 그녀에게 밀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인정의 감각이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누군가가 보고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녀는 남은 5분의 공연을 어떻게 마쳤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떠받쳐 주었다.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유는 달랐다. 아드레날린과 희열 때문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몇몇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주 독창적이네요.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는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비밀 일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무기였다. 그렇게 그녀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갈고 닦았다. 작은 팬층도 생겼다. 홍대의 지하 클럽에서. 그녀는 날카롭고 재치 있고 자신감 넘치는 코미디언 우리였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가면을 썼다. 다가올 연주회에 대해 토론하는 가족들 틈에서 그녀는 다시 조용하고 상냥한 딸, 차우리가 되었다. 어느 날 밤, 성공적인 공연을 마치고 에너지로 가득 찬 채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언니 서연의 다음 독주회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이 악장의 아다지오는 조금 더 감정을 실어야 해. 너무 기계적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 해석은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에 기반한 거예요. 서연이 받아쳤다. 우리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열정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방금 전까지 수십 명의 사람들을 웃기고 울렸던 코미디언. 우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노트북에 새 파일을 열었다. 클래식 음악가 가족의 장점집에서 싸울 때도 배경음악이 고퀄이다. 단점, 내가 방금 한 농담이 왜 웃긴지 설명하려면 화성학 이론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녀는 피식 웃었다. 이 비밀스러운 삶이 그녀가 가족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비밀은 진짜 자신과 가족들이 아는 자신 사이에 점점 더 깊은 간극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 비밀이 언젠가는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방식이 그렇게나 잔인하고 공개적일 것이라고는 그때의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몇 달이 흘렀다. 차우리의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은 계속되었다. 낮에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딸이자 동생으로, 밤에는 홍대의 작은 지하클럽에서 날카로운 유머로 사람들을 웃기는 무명의 코미디언으로 살았다. 그녀의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고 우리라는 이름은 그 좁은 세계 안에서 제법 알려지기 시작했다. 클럽 사장은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주말 황금 시간대에 15분짜리 단독 코너를 제안했다. 오픈 마이크 무대에서 5분 남짓 공연하던 그녀에게는 파격적인 대우였다. 그것은 작은 성공이었고 그 성공은 그녀의 마음속에 위험한 희망의 싹을 틔웠다. 어쩌면 가족들도. 내가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웃기는 모습을 직접 본다면 나를 다르게 보지 않을까. 내가 그저 재미없는 애가 아니라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무대에서 빛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주지 않을까. 그 희망은 너무나 달콤해서 과거의 수많은 상처와 실망을 잠시 잊게 만들었다. 그녀는 며칠을 망설인 끝에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우리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무심하고 사무적이었다. 저기, 제가 하는 그 코미디 있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조금 특별한 공연을 하게 됐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다 같이 한번 보러 오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는 분명 그깟 코미디 나부랭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터였다. 아, 그거 기특하구나. 엄마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부드러웠다. 공연이라니. 대단하네. 물론이지. 너무 바쁘지 않으면 한번 가보도록 노력해볼게. 마침 그날 저녁에 서연이 리사이틀 연습이 있긴 한데 어떻게든 시간을 내보마. 그 약속은 모호했고 조건부였다. 하지만 희망에 부풀어 있던 우리는 그 말을 가겠다는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공연 날까지 남은 며칠 동안 우리는 초조한 기대감 속에서 살았다. 그녀는
자신의 15분짜리 공연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밤을 새워 대본을 고치고 또 고쳤다. 거울 앞에서 수십 번을 연습하며 객석에 앉아있을 가족들의 모습을 상상했다. 처음에는 의아해 하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리고 마침내는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얼굴을. 공연 당일 그녀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클럽에 도착했다. 가장 좋은 위치의 테이블을 직접 닦고 그 위에 작은 메모지를 올려두었다. 차씨 가족 예약석, 그 작은 글씨를 쓰는데 그녀의 손이 설렘으로 떨렸다. 클럽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척하며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낯선 얼굴들 뿐이었다. 공연이 시작되었다. 다른 코미디언들이 무대에 올라 사람들을 웃겼다. 그녀의 차례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차씨 가족 예약석이라고 쓰인 텅 빈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빈 의자들이 그녀의 헛된 기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사회자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자, 다음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요즘 홍대에서 가장 핫한 코미디언입니다. 우리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무대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클럽 문 쪽을 쳐다보았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날카로운 고통이 아니었다. 몸 안의 모든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텅 비어버리는 듯한 그런 허탈한 감각이었다. 하지만 쇼는 계속되어야 했다. 그녀는 무대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눈부신 조명이 쏟아졌다.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공연을 시작했다. 그날 밤 그녀의 공연은 그야말로 최고였다. 관객들은 그녀의 농담 하나하나에 배를 잡고 웃었고 박수와 환호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깊은 괴리감을 느꼈다. 낯선 이들의 웃음소리는 가족의 부재가 남긴 침묵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이 아니라 어둠 속에 덩그러니 놓인 4개의 텅 빈 의자뿐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축하를 건넸다. 우리 씨,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팬입니다. 다음 공연은 언제예요? 그녀는 멍한 상태로 기계적으로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비어가는 클럽 안. 그녀는 아까 예약석에 올려두었던 메모지를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그 텅 빈 의자 중 하나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클럽 사장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야, 오늘 정말 잘했어. 가족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겠는걸.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서글프게 웃어 보일 뿐이었다. 그날 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죽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두 세계는 결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가족들은 영원히 자신의 관객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다시는 그들을 초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게 재미있는 부분, 혹은 아이러니한 부분, 어쩌면 그냥 인간적인 부분일지도 모른다. 온 가족이 참석한 그 연수회에 대해 알게 된 후 차우리는 남은 음식을 먹으며
신경 쓰지 않는 척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노트북을 열고 20분 동안 하얀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 커서만 쳐다보았다. 평소에 그녀를 웃게 만들었던 농담들. 어색한 데이트 이야기나 귀리 우유에 대한 고찰 같은 것들이 하찮고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엄마의 목소리와 그와 대조되는 100여 명의 행복한 얼굴들이었다. 그 부조리함은 너무나 거대해서 거의 웃길 지경이었다. 어둡고 씁쓸한 종류의 웃음이었다. 그녀는 타이핑을 시작했다. 세련된 농담이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지정된 실패작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날 것 그대로의 정직한 독백이었다.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다음 날 밤. 그녀는 클럽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다. 가방 안에는 평소에 쓰던 대본 노트가 들어 있었다. 평화를 유지하려 애쓰던 과거의 그녀가 쓴 농담들이었다. 사회자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자, 다음 무대는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솔직함으로 사랑받는 코미디언, 우리입니다. 무대로 걸어가는 그 짧은 순간,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가방을 의자 위에 남겨두었다. 그녀는 그날 밤, 전날 밤 썼던 진실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관객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그녀는 농담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선언으로 시작했다. 대부분의 코미디언들은요, 가족들이 자기 농담에 웃어줘서 이 일을 시작한대요. 저는 저희 가족이 제 농담에 전혀 웃어주지 않아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관객석에서 흥미롭다는 반응과 함께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계속했다. 저희 집에서는요, 실제로 그걸 위한 카테고리가 따로 있었어요. 우리 농담이라고요? 뭐랄까, 아재 개그 같은 건데 좀 더 악의적이고 전염성도 있는 그런 거요. 객석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공감의 웃음이었다. 저희 집에서 재미없는 농담을 하면요,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거의 가문 전체의 스캔들이 되죠. 아마 저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나왔어야 했을 거예요. 재미없었던 소녀 같은 제목으로요. 이번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클래식 음악을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집에 있는 강아지조차 절대음감을 가졌을 거라고. 그리고 자신은 그 집안의 유일한 불협화음, 분위기 파괴자였다고. 가족의 전담 관객. 하지만 환호는 빼야 하는 그런 존재였다고. 관객들은 그녀의 담담한 고백에 때로는 웃고 때로는 안쓰러워하며 빠져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완벽하게 무대를 장악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했어요. 연례가족 연수회가 올해는 작게 열릴 거라고 하시더군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죠. 그녀는 잠시 멈췄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런데 어젯밤 친구가 사진을 한 장 보여줬어요. 아름다운 리조트, 거대한 현수막, 그리고 100명의 제 가족들이 드론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더군요. 그녀는 그 말이 공중에 잠시 머물도록 내버려 두었다. 관객석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것은 충격의 침묵이었다. 곧이어 누군가 헉 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을 신호탄으로 엄청난 폭소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다. 관객들은 그 농담 속에 담긴 고통과 부조리함, 그리고 그것을 웃음으로 승화시킨 잔인하고도 영리한 정직함에 열광했다. 우리는 그 웃음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네, 그래서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리조트가 아니라. 누가 가족에 속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 속에요. 그녀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박수 소리는 천둥과도 같았고 몇몇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녀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수년간 피부 밑에서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가시를 마침내 뽑아낸 기분이었다. 뽑아내는 순간은 지옥처럼 아팠지만 그 후에는 난생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았다. 그날 밤에 우리 농담은 더 이상 실패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리고 가장 슬픈 농담이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3분. 차우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전화벨이 계속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다 벨소리가 그치고 다시 울리고 또 다시 울렸다. 5번째였을 때. 그녀는 병적인 호기심에 이끌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는 여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잠시 멈추지도 않았다. 그녀는 곧장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기 시작했다.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어? 그녀가 말했다. 누군가 내 그 가짜는 쇼를 봤어. 우리한테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말해줬다고? 넌 우리를 모욕했어. 괜찮니? 라는 말이 아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니? 라는 신용뿐인 질문조차 없었다. 그저 최고 속력, 최고 볼륨의 분노뿐이었다. 10분짜리 공연이었어요. 엄마, 우리가 말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고요. 그럴 필요도 없었겠지? 엄마가 쏘아붙였다. 모두가 우리가 누군지 알아. 내 오빠랑 언니는 지켜야 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넌 그저 네 방식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간 거야. 제 방식대로요. 초대받지 못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건조하게 말했다. 아니면 우리 아직도 그런 일 없었던 척하고 있는 건가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녀는 계속했다. 이 일 때문에 공연을 잃을지도 모른대. 내 언니는 치욕스러워서 죽고 싶어 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자기를 가짜라고 부른다더구나. 그럼 사람들이 제 말을 믿는다는 뜻이네요. 지묵, 알겠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끊었다. 우리는 울지 않았다. 화가 나지도 않았다. 그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를 느꼈다. 마치 그들의 이미지가 나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을 수백 번째 듣고 난 후의 기분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족 단체 메시지 방이 터지기 시작했다. 언니 서연은 그녀가 항상 자신을 어떻게 지지해 왔는지에 대한 소설 길이의 장광서를 보냈다. 그녀가 한 번은 남자친구에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메말라서 재미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웃기는 일이었다. 오빠 지후는 수동적 공격성으로 포장된 보도자료 같은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네가 가족 문제를
내 브랜드에 끌어들이는 게 정말 유해하다고 생각해. 넌 항상 경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었잖아. 그렇지. 128명이 참석한 연수회에 내가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면 안 된다고 했던 그 경계 같은 것 말인가? 한 사촌은 내가 과장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그건 아마 오해였을 거라고. 마치 내가 나만 빼고 모두에게 보낸 단체 초대를 잘못 읽었다는 듯이 말했다. 한 이모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이모는 내가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게 문제였다. 내 일부는 설명하고 명확히 하고 이봐요. 저는 누구도 해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마침내 진실을 말하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은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내게 입을 다물고 상처를 받고 평화를 유지하는 조용한 둘째 아이를 연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쳤다. 그날 밤 그녀는 영상을 찍었다. 스탠드업 공연도 스케치도 아니었다. 그저 후드티를 입고 소파에 앉아 마시지도 않는 머그잔을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제 최근 공연을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게 몇몇 분들을 언짢게 한 것 같네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골랐다. 이게 문제예요. 만약 당신의 가족이 20년 동안 당신의 농담이 재미없다고 말했는데 어느 날 밤 수백 명의 낯선 사람들이 울 때까지 웃는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필요한 어떤 방식으로든 치유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누구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말했다. 저는 저희 가족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대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고 저와 함께 웃었고 저를 위해 웃어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저 그들의 방식대로 재미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래도 괜찮은 거고요. 그녀는 카메라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리고 또 만약 당신이 백할리 8명짜리 연수회를 열면서 딸을 위한 공간은 없다고 말한다면 그녀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충격받은 척하지는 마세요. 그녀는 영상을 게시하고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거기에 앉아 기다렸다. 영상은 그냥 착륙한 게 아니었다. 폭발했다. 그녀는 자정에 영상을 게시하고 몇천 뷰 정도. 어쩌면 약간 바이럴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후드티를 입고 전달되는 건조하고 단호한 정직함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과소평가했다. 전곡까지 30만 뷰를 넘었다. 오후 6시까지. 그녀는 와이를 우리가 말했다 라는 해시태그로 트렌드에 올랐다. 다음 날 아침 50만 뷰를 돌파했다. 그리고 그녀가 커피를 사러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 부모님과 2명의 형제자매. 마치 그들이 레벨업할 생각도 안 한 비디오 게임의 마지막 보스인 나를 마주하러 온 것처럼 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영상은 그냥 착륙한 게 아니었다. 폭발했다. 차우리는 자정에 영상을 게시하고
기껏해야 몇천 뷰 정도. 운이 좋으면 약간 바이럴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후드티를 입고 전달되는 건조하고 단호한 정직함에 대한 사람들의 갈증을 과소평가했다. 사람들은 가공되지 않은 진실에 목말라 있었다. 전곡까지 조회수는 30만을 넘었다. 오후 6시까지. 그녀는 와라이 우리가 말했다라는 해시태그로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다음 날 아침 50만 뷰를 돌파했다. 댓글 창은 전쟁터이자. 동시에 거대한 공감의 장이었다. 이거 완전 우리 아빠 얘기잖아. 명절 때마다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사람 나뿐인 줄 알았는데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 영상은 모든 조용한 둘째들의 성서가 될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그녀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상처받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었다. 그녀는 의도치 않게 침묵하던 이들의 대변인이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커피를 사러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 부모님과 2명의 형제자매. 마치 그들이 레벨업할 생각도 안 한 비디오 게임의 마지막 보스인 그녀를 마주하러 온 것처럼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 차민주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엄마 신명숙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눈에 띄게 몸을 떨고 있었다. 오빠 차지훈은 마치 징계 포스터 모델이라도 된 것처럼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 영상 내려 아버지가 인사도 없이 말했다. 당장 내리라고?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알아? 엄마가 쏘아붙였다.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제가 웃음거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덤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2분이 만드셨죠? 저는 그냥 거기에 펀치라인을 붙였을 뿐이에요. 오빠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넌 그냥 그런 걸 결과도 생각 안 하고 막 올릴 수 없어. 이건 명예훼손이야. 내가 내 공연에 초대했을 때 아무도 안 왔을 때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더니 내가 받아쳤다. 이제 와서 갑자기 내 구독자가 되셨네. 우리는 너와 이성적으로 대화하러 왔다. 아버지가 이웃집 마당을 힐끗거리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미리 경고하는데 만약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저는 촬영해서 올릴 거예요. 그들은 마치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눈을 깜빡였다. 내 가족을 협박하는 거니 엄마가 숨을 헐떡였다. 아니요. 118명짜리 연수회에서 저를 제외시킨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저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무대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화를 냈던 바로 그 사람들이요. 지훈이 나지막이 무언가 중얼거렸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카메라를 켰다. 그들은 마치 내가 무기라도 휘두른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 잘 가세요. 나는 말하고 문을 닫았다. 그들은 몇 초 더 거기에 서 있었다. 나는 현관문 렌즈를 통해 지켜보았다. 엄마는 비명을 지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아빠는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지훈은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예언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흘 뒤 나는 법률 서한을 받았다. 법률 서한스러운 것이었다. 타임스 뉴 로만 채로 작성되었고 이상한 간격과 낚시 스팸보다 더 많은 오타가 있었다. 이메일로 발송되었고 제목은
긴급 가족 관련 우려 사항이었다. 지훈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는 즉시 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중단 요구서를 직접 작성한 모양이었다. 모욕감을 느껴야 할지, 감명을 받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분명히 말해두자면 지우는 법학학위가 있긴 하지만 국제무역법 전공이고 현재는 해운회사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일한다. 그가 지금껏 고소해본 가장 공격적인 대상은 아마도 고장난 사무실 의자였을 것이다. 나는 그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영상을 만들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실제 문서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그저 희극적인 오타가 가득한 완전히 허구의 중단 요구서를 읽고 극적인 음악을 배경으로 깔았다. 영상 삭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레이션으로 말했다. 제가 가족 연수회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 이제 연방범죄가 된 모양입니다. 어딘가에서 수정헌법 제1조가 울고 있겠네요. 영상은 목요일에 올라갔다. 금요일까지. 조회수는 90만을 넘었고 3건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사람들은 특히나 무표정한 전달 방식과 내가 소리내어 읽은 가짜 서명, 집행관 체드 올린 부분을 좋아했다. 귀여웠다. 토요일, 나는 모두를 차단했다. 가족 전부를 어쩌면, 정말 어쩌면 가족 중 누군가가 연락해서 이봐. 우리가 잘못했어 라거나 이제야 너를 보게 됐어 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메시지들은 모두 피해 통제, 이미지, 창피함에 관한 것뿐이었다. 아무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묻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얻을 자격은 없었지만 분명히 받아 마땅한 침묵을 그들에게 주었다. 단체 채팅방을 나갔다. 페이스북을 잠갔다. 인스타그램을 보관 처리했다. 심지어 우리가 공유했던 모든 플레이리스트까지 스포티파이에서 지웠다. 엄마는 차단되기 전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내 자신의 가족을 웃음거리로 만들었구나. 자랑스럽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게 문제였다. 나는 자랑스럽지 않았다. 정확히는 하지만 부끄럽지도 않았다. 나는 자유로웠다. 영상은 그냥 착륙한 게 아니었다. 폭발했다. 차우리는 자정에 영상을 게시하고 기껏해야 몇천 뷰 정도, 운이 좋으면 약간 바이럴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후드티를 입고 전달되는 건조하고 단호한 정직함에 대한 사람들의 갈증을 과소평가했다. 사람들은 가공되지 않은 진실에 목말라 있었다. 전곡까지 조회수는 30만을 넘었다. 오후 6시까지. 그녀는 산의 우리가 말했다라는 해시태그로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다음 날 아침 50만 뷰를 돌파했다. 댓글 창은 전쟁터이자 동시에 거대한 공감의 장이었다. 이거 완전 우리 아빠 얘기잖아. 명절 때마다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사람 나뿐인 줄 알았는데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 영상은 모든 조용한 둘째들의 성서가 될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그녀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상처받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었다. 그녀는 의도치 않게 침묵하던 이들의 대변인이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커피를 사러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 부모님과 2명의 형제자매. 마치 그들이 레벨업할 생각도 안 한 비디오 게임의 마지막 보스인 그녀를 마주하러 온 것처럼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 차민주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엄마 신명숙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눈에 띄게 몸을 떨고 있었다. 오빠 차지훈은 마치 징계 포스터 모델이라도 된 것처럼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 영상 내려 아버지가 인사도 없이 말했다. 당장 내리라고?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알아. 엄마가 쏘아붙였다.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제가 웃음거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덤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2분이 만드셨죠. 저는 그냥 거기에 펀치라인을 붙였을 뿐이에요. 오빠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넌 그냥 그런 걸 결과도 생각 안 하고 막 올릴 수 없어. 이건 명예훼손이야. 내가 내 공연에 초대했을 때 아무도 안 왔을 때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더니 내가 받아쳤다. 이제 와서 갑자기 내 구독자가 되셨네. 우리는 너와 이성적으로 대화하러 왔다. 아버지가 이웃집 마당을 힐끗거리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미리 경고하는데 만약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저는 촬영해서 올릴 거예요. 그들은 마치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눈을 깜빡였다. 내 가족을 협박하는 거니? 엄마가 숨을 헐떡였다. 아니요. 118명짜리 연수회에서 저를 제외시킨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저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무대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화를 냈던 바로 그 사람들이요. 지훈이 나지막이 무언가 중얼거렸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카메라를 켰다. 그들은 마치 내가 무기라도 휘두른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 잘 가세요. 나는 말하고 문을 닫았다. 그들은 몇 초 더 거기에 서 있었다. 나는 현관문 렌즈를 통해 지켜보았다. 엄마는 비명을 지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아빠는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지훈은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예언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흘 뒤 나는 법률 서한을 받았다. 법률 서한스러운 것이었다. 타임스 뉴로만 채로 작성되었고 이상한 간격과 낚시 스팸보다 더 많은 오타가 있었다. 이메일로 발송되었고 제목은 긴급 가족 관련 우려 사항이었다. 지훈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는 즉시 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중단 요구서를 직접 작성한 모양이었다. 모욕감을 느껴야 할지, 감명을 받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분명히 말해두자면 지훈은 법학 학위가 있긴 하지만 국제무역법 전공이고 현재는 해운 회사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일한다. 그가 지금껏 고소해본 가장 공격적인 대상은 아마도 고장난 사무실 의자였을 것이다. 나는 그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영상을 만들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실제 문서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그저 희극적인 오타가 가득한 완전히 허구의 중단 요구서를 읽고 극적인 음악을 배경으로 깔았다. 영상 삭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레이션으로 말했다.
제가 가족 연수회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 이제 연방범죄가 된 모양입니다. 어딘가에서 수정헌법 제1조가 울고 있겠네요. 영상은 목요일에 올라갔다. 금요일까지. 조회수는 90만을 넘었고 3건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사람들은 특히나 무표정한 전달 방식과 내가 소리내어 읽은 가짜 서명, 집행관 체드 올린 부분을 좋아했다. 귀여웠다. 토요일, 나는 모두를 차단했다. 가족 전부를 어쩌면, 정말 어쩌면 가족 중 누군가가 연락해서 이봐, 우리가 잘못했어 라거나 이제야 너를 보게 됐어 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메시지들은 모두 피해 통제, 이미지, 창피함에 관한 것뿐이었다. 아무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묻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얻을 자격은 없었지만 분명히 받아 마땅한 침묵을 그들에게 주었다. 단체 채팅방을 나갔다. 페이스북을 잠갔다. 인스타그램을 보관 처리했다. 심지어 우리가 공유했던 모든 플레이리스트까지 스포티파이에서 지웠다. 엄마는 차단되기 전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내 자신의 가족을 웃음거리로 만들었구나. 자랑스럽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게 문제였다. 나는 자랑스럽지 않았다. 정확히는 하지만 부끄럽지도 않았다. 나는 자유로웠다. 차단 버튼을 누른 후 찾아온 침묵은 이상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우진의 아파트에는 더 이상 분노에 찬 가족들의 메시지 알림이 울리지 않았다. 미친 듯이 울리던 전화벨 소리도 멎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해방감이 느껴졌다. 수십 년간 그녀를 짓누르던 소음이 사라진 고요함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그 고요함 속에서 희미한 슬픔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돌이킬 수 없다는 서늘한 최종 선고와도 같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앨범 속에는 어색하게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그리고 언제나처럼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가족의 모습을 잠시 그리워했다.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웃음, 그리고 자신을 위한 작은 자리 하나. 그녀는 조용히 앨범을 덮어 상자 깊숙한 곳에 다시 넣어두었다. 과거와의 작별이었다. 우리가 고요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는 동안 차씨 가문에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와의 소통 창구를 완전히 잃었고 대중의 서사를 통제할 힘도 잃었다. 우리를 향해 쏘았던 대중의 관심이라는 화살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파급 효과는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다. 첼리스트인 언니 서연은 예정되어 있던 자선음악회에서 보이콧 운동에 직면했다. 음악회 홍보 게시물의 댓글창은 넌 우리가 말했다 해시태그와 함께 비난의 글로 도배되었다. 가족도 품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음악으로 사랑을 말합니까? 그 티켓 값으로 우리 씨에게 저녁이나 사주겠다. 결국 주최 측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공연을 무기한 연기했다. 피아니스트인 오빠 지훈은 새로운 피아노 모델의 광고 모델 계약을 눈앞에서 놓쳤다. 브랜드 측은 진정성 있는 가족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찾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아버지 차민주는 참석하는 예술계 행사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싸늘한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가족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감독했던 엄마, 신명숙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그녀의 완벽한 세계. 그녀의 자부심이었던 찻씨 가문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위선과 가식의 동의어가 되어버렸다. 그들의 가족 유튜브 채널은 싫어요와 비판적인 댓글로 넘쳐났다. 그들이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세상의 박수갈채가 순식간에 날카로운 비난의 돌팔매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반성하지 않았다. 분노했고 억울해했으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한 연애 정보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의 가족 논란을 다루는 것을 보고 있었다. 이게 다 그 애 때문이야. 어떻게 키웠는데. 은혜도 모르고 제 가족 얼굴에 똥칠을 해. 신명숙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대중들은 진실도 모르면서 완전히 마녀사냥이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차민준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그들은 우진의 고통이나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직 무너져 내린 자신들의 명성과 이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이었다. 그때 지금껏 조용히 있던 막내 여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래도 우리가 언니를 연수회에서 빼놓은 건 사실이잖아. 그건 좀 잘못한 거 아니야.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시선이 막내에게로 향했다. 신명숙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입 다물어. 그 애는 원래부터 우리와 어울리지 않았어. 늘 뾰족하고 겉돌았다고. 이건 전부 그 애 탓이야.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막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견고한 가족 시스템 안에서 다른 목소리는 허용되지 않았다. 끊임없는 대중의 압박과 직업적인 차질에 직면한 그들은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들의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진짜 집이라기보다는 그들 자신들의 자아를 위한 콘서트홀이자 박물관이었던 거대한 집을 팔기로 한 것이다. 언론에는 예술에 더 집중하기 위한 규모 축소라고 발표했지만 진실은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다른 도시에 더 작고 사적인 주택으로 이사했다. 우리는 그 소식을 친구 유나를 통해 들었다. 그녀는 승리감이나 기쁨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고요함을 느꼈을 뿐이다. 전쟁은 끝났다. 그녀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는 가족이라는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는 것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음 코미디 공연을 위해 대기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가족의 눈치를 보는 불안한 둘째 아이가 없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찾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한 명의 코미디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무대 위를 비추는 조명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이곳이 이 무대와 관객들과 그리고 진실이 자신의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그녀의 옛 삶에서 들려오던 침묵은 이제 새로운 웃음소리로 채워지고 있었다. 1년 후 차우리는 더 이상 가족과 연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솔직히 그 소음이 그립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진짜 친구들이 생겼다. 그녀를 비웃는 대신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 그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코미디. 그것은 마침내 날개를 달았다. 그녀는 낮에 하던 지루한 사무직 일을 그만두었고 작은 순회 공연을 시작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설렘을 느끼며 아침에 눈을 떴다. 부산의 한 작은 소극장 대기실. 공연 시작 10분 전. 우리는 거울 앞에 서서 마이크를 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1년 전. 가족의 그늘 아래서 불안해하던 여자는 이제 없었다. 거울 속에는 조명 아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된 단단하고 평온한 얼굴의 코미디언이 서 있었다. 떨려? 친구 유나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다. 그녀는 이제 우리의 투어 매니저이자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아니, 그냥 기분이 좀 이상해서 우리는 옅게 미소 지었다. 더 이상 분노는 없었다. 그저 아득한 슬픔의 잔해만이 남아 있었다. 가끔, 아주 가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것은 전생의 인연을 떠올리는 것처럼 희미하고 덧없는 생각일 뿐이었다. 상처는 아물어 흉터가 되었고 이제는 만져도 아프지 않았다. 무대에 오르자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환호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의 코미디는 더 넓고 깊어졌다. 더 이상 가족의 상처에만 기대지 않았다. 세상의 부조리함, 인간관계의 어색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서투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유머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따뜻하고 성숙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사인회가 열렸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씨, 1년 전에 올리셨던 그 영상,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도 저희 집에서 늘 유령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낼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깨달았다. 자신의 싸움이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해방을 통해 이름 모를 수많은 우리들에게도 작은 해방구를 열어주었던 것이다. 그날 밤 호텔방에 홀로 남은 우리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 저 불빛 아래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소리 없이 울고 있을까. 문득 스스로에게 늘 던졌던 질문이 떠올랐다. 나 애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걸까? 아니면 너무 멀리 가버린 걸까? 이제는 그 답을 알 것 같았다. 그녀는 그들을 파괴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구하려 했을 뿐이다. 그들의 이미지가 무너진 것은 그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였다. 나는 그들의 몰락을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지만 나 자신의 생존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박수갈채를 떠올렸다. 수년 동안. 그녀는 가족의 박수를 갈망했지만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오늘 밤 그녀는 수백 명의 낯선 이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박수갈채는 그녀 스스로가 자신에게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의 조용한 인정. 그녀는 더 이상 우리 농담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울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고요한 강인함, 자기 수용, 그리고 힘들게 얻어낸 평화. 그녀는 창밖의 불빛을 향해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미소 지었다.